저는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 이제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 분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조금만 설명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토론을 배웠고,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정치와 딱 똑같은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뭐냐? 찬성 반대가 있으면 총 5개 정도의 우린 쟁점을 가지고 다퉈요.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어떤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찬성 측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를 가져옵니다. 뭐 이제 그게 무슨 뭐 윤어게인이 됐건 아니면 어떤 제도의 변화가 됐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토론의 쟁점은 바로 이거예요. 실현 가능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됐건 아니면 이익집단 협상의 문제가 됐건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안을 가져왔는가.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죠. 정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효적인가.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과시켰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실효성. 자, 네 번째가 부작용은 없는가. 아무리 문제 해결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빈대 하나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작용 여부를 따져보고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혹시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 그러니까 반대 측이 더 좋은, 야, 이거 너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호미로 막을 수 있어 라는 거를 반대 측이 검증을 해내면 찬성 측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개가 모든 토론과 정치와 정책을 아우르는 일종의 개념화된 툴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권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인식에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아픔과 어떤 상처, 이 당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 있죠. 네. 제도권의 언어에서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문제 상황을 바꾸고 치유하려면 집권을 해야 되거든요. 권력 투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외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걸 다퉈봐야 한단 말이에요. 부작용 대안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일부에서 흘러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 개념화된 어떤 제도권의 툴에서는 통용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툴 안에서 국민의힘은 나름대로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곧 내란 특별재판부 변론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독 대표께서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지금 첫 번째로 사실 우리 이제 핵심 지지층 분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왜 이 당은 윤 대통령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도 맞고 부당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맞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효적인 방식이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변론이에요. 왜냐하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변론에 성공해서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요, 그 자체로 모든 내란 관련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무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 입으로 이게 부당하고 저게 부당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잡혀요. 그래서 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당력을 집중하고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확률을 올리기 위한 싸움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트집 잡히지 않으면서 제도권에서 레거시 미디어를 비롯한 학계 당사자나 전문가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안을 우리가 낸 거죠. 나름대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론. 근데 이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담론이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소모적으로 논쟁이 되면서 오염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같은 입장을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토론이라는 건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거는 뭐가 더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범죄에 대한 검증인 거예요. 예. 범죄 검증은 토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정보기관 내지 수사기관들 그리고 사법부가 검증해야 될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걸 검증에 맡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가 집권을 해서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제1야당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제도권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자, 제가 오늘 좀 처음으로 길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좋아요. 두 번째 이 어떤 문제인식에 대해 뭘 하고 있었냐. 제가 오늘 쭉 찾아봤어요. 피디님 준비되셨으면은 하나씩 우리가 쭉쭉 기사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부정선거론 자체, 문제인식 그 자체를 우리가 편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권의 언어로 승화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지금 노력한 것들 틀어주세요. 네. 한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물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사실 우리가 지금 제1야당 의석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차라리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 초환전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미국과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다 포괄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관위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선관위 검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부정선거론의 데피니션을 전제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이게 바로 선관위 자체가 가족 채용하고 부실선거 문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의원들 몇 명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우리 108명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어요. 의지를 보여드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도 이제 소송이 들어갔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 선관위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카르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원장하고 일반 이제 부장판사들이 지방선관위를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당연히 있죠. 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죠.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또 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이 놀랍게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정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는데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충분히 사실 언론에서도 당연히 공감할 만한, 일반 정관위층들도 공감할 만한 얘기를 그렇죠. 하신 거죠. 자, 다음. 자, 그리고 김은혜 지금 우리 정책수석이죠. 원내 정책수석께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명목으로 투표권을 주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선거제를 우리가 간소화를 하고 자국우선주의적으로 바꾸자,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 폐지, 이거는 장덕 대표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건 100% 공감합니다. 우리 또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께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부정선거론을 떠나서 사전투표제 자체가 위헌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다른 방송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건데 토론을 하면 사전투표제가 옳다라고 하는 측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을 위해서 정합성을 포기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에 편하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선거랑 사전투표 선거가 지금 거의 투표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사무소가 개설되는 게 있잖아요. 선거투표소가 개설되는 게 본선거가 사전투표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인력은 훨씬 적은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더군다나 사실 피선거권의 관점에서도 선거 기간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선거법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의 원칙은요, 한날 한시에 같은 민의를 반영해서 같은 정보의 취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날 한시에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선거라는 행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투표하고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본투표 참여자들과 똑같이 적확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예요. 전 사전투표제는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정말 나름대로는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 제도권의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해왔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감정을 우리가 쏟아내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달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태여 이 기성 언론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슬로건 몇 개 가지고 싸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선거를 이겨야 뭐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보세요. 선거 이기고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으니까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칭 합리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건요, 과정의 합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거 과정에서 누가 더 맞는 정보를 가지고 맞는 자료를 제시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의 합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의 합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정상의 일부 오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익스큐즈를 하자. 사실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 일련의 논쟁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소모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사실 뭘 하고 싶어도 오히려 압박하는 모양새에 굴복하는 그림이 돼버리면 이게 또 다른 갈등 국면이 될 수 있죠. 이를테면 제가 맞습니다. 이 얘기도 하잖아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그 회칼 발언했다가 그 사실 MBC에서 사석에 있던 발언 녹취해가지고 맞아요. 보도한 거예요. 이거는 보도 윤리상의 문제가 있는 보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하려고 준비한 그날의 한동훈이 최고위 회의에서 황상무 쫓아내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퇴를 하더라도 한동훈의 말 듣고 대통령이 경질을 한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진 사퇴를 하려다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길쌤이 전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윤 대통령에게 황상무의 사퇴를 압박하던 한동훈과 방법론적으로는 같아진 똑같지. 거예요. 오히려 부담을 준 거죠. 장독 대표는 이 국면에서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언을 했던 것은 대변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것은 전환계십니다. 이 과정에 대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대표가 말을 하는 순간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 수석이 한 말을 대표가 부정해? 아니 전환길이 한마디 했다고 대표가 반응해? 이거 자체가 다 새로운 떡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히 가늠컨대 대표란 자리는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경로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로 기사 만드는 거. 그런 게 다 지지율을 비롯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는 선택이기 때문에 설령 참모들이 그런 경로하는 장면을 봤다 하더라도 참모된 도리로 대통령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많이 지금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